예,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앞서 갈등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우리 회복적 정의적 관점에서 우리 기관 안에서의 이 폭력적인 사건을 어떻게 정의롭게 잘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간에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그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그 안전보호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전보호 매뉴얼 중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각각의 매뉴얼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위기로 현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폭력과 상실로서의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위기로서의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이용인으로부터 경험하는 폭력 행위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사자와 현장과 또 이용인 크게 세 꼭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라 하면 사회복지를 비롯하여서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상담원 등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이라 하면 사회복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이용시설의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시설 내 공간과 이용인의 가정 등 시설 외 공간까지 포함하겠고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인과 그 이용인의 가족까지 우리가 이 폭력에 대한 위기 대응에서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폭력의 행위는 먼저 이제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또 이외에도 또는 정보적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상해 시도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던지기나 멱살 잡기, 밀기, 깨무기를 비롯해서 이러한 실제적 공격을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를 신체적 폭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정서적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언어적,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욕설, 비하 발언, 모욕, 협박을 포함하겠습니다. 성적 폭력은 이용인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적 폭력은 사회복지시설의 물건이나 재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 특별히 사회복지 또 사회의 개인적인 어떤 물건들에 대한 파손이나 절도, 물품 갈취까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보적 폭력, 내가 사회복지사가 종사자들의 정보가 이용인들에게 노출되어서 이용인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고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폭력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위기 대응에서 갖춰야 될 것이 상실과 대리 외상인데요. 먼저 상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이용인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상담원 등 사회복지실에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고요. 현장과 이용인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실의 경우에는 병사와 자영사 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조직기관의 변화가 일어나 신체의 생활력이 쇠퇴해 죽음에 이르는 상실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심적 부담과 고통을 겪게 되고요. 자살 같은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 아래 스스로 생명을 끊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상실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심각한 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 등 2차 피해를 겪게 되겠습니다. 이 표는 실은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폭력 및 상실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략적인 표틀인데요. 이 속에 실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응, 사후 관리까지 모든 영역들이 포함이 돼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직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외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표인데요. 제가 17개 시도에
위기 대응 그 매뉴얼에 가장 공통적으로 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사회복지 현장이 아닌 감성 노동이 많은 그런 시설의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실은 이 전체적인 위기 대응의 전체적인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우리 관리자님들이기 때문에 조직적 차원에서 더 강조해서 강화하고 시설 차원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예방적인 방법은 위기 상황의 민감성을 증대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언어 정서, 신체, 성적, 정보적 차원의 위기가 무엇인지, 폭력으로 인해서 안전의 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민감성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사자들에게 이것이 안전을 위험하는 안전을 위험하는 위기의 민감성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감성을 증기를 해야 되고, 위기 대응 교육 및 훈련에 적극 기관에서 실시한 또는 보수 교육을 통해서 실시한 훈련을 계속 참여해야 되고,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폭력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기관에서 했었던 안전 원칙을 철저하게 잘 준수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지각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기관리팀과 같이 끊임없이 평가하고 분석해서 적응력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폭력이 있는 후에는 보고 및 필요 조치를 해야 되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 이러한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문서화해서 어떤 경우에 어느 때에 누가 이러한 어떤 폭력적 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태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되고, 이러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안전한 어떤 보호 시스템이 구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과 휴식, 또 어떤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직적 차원의 위원회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위기 대응 매뉴얼 제정과 주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은 2019년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기 대응의 위기 실태를 조사하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안전보호 매뉴얼이 있느냐,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70% 이상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중앙값을 위기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본다 그러면 약 40%, 50% 정도가 50% 이상이 위기 상황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다. 위기 매뉴얼이 있지만 실은 그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실질적인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실은 그 매뉴얼을 통해서 현장에 맞는 매뉴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뉴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매뉴얼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조하는 매뉴얼인지를 주기적 검토를 통해서 만들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위기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예방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폭력에 대해서 종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 기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별히 이제 위기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도 관리자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 예방 교육 체계와 수립과 이 실시에 대한 교육이 이용자들한테도 있어야 된다. 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들과 또는 아동이든지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이든지 또는 주간보호센터의 치매 어르신과 또 어르신들의 보호자, 또 장애인,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용인들에게도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언어 정서적, 신체, 성적, 정보적인 이런 행동들은 폭력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들을 교육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서비스 종사자들을 내 인권을 존중하고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안전과
어떤 인권과 그다음에 어떤 그 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는 서로 간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해 줄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기 대응팀과 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폭력적 상황에 당하면 개인적인 대응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폭력이나 상실의 경험이 일단은 그 어떤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밑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나 일반 직원들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실은 종사자들 이제 폭력이 심해지고 그러면 기관장님들한테도 계속해서 압력이나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 개인으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17개 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위기 대응 팀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같은 데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대상자가 온다면 위기 대응팀이 5명에서 10명 위기 대응팀이 딱 출연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어떤 뭐 이렇게 그 피해 입은 사람을 말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저 피해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경찰서에 연락하고 한 사람은 또 그 저 위기 저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이런 식의 대응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위기 대응팀을 많이 마련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위기 대응팀들을 구성해서 이 위기 대응팀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위기 대응 교육도 시키고 위기 시에 같이 투여해서 그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위기 상황을 빨리 탈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위기 대응팀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기티에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 차원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집단적 중심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 체계를 구축한다. 시설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된 건수 중에 하나가 노인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그 시설 방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한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방 안에서 방 안에서 보통 이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서 잠금 장치를 하지 않도록 해서 위기 시에 빨리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대처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에서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들어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어떤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급하게 어떤 개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에 큰 침해를 가지 않은 한 이러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이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저는 제 부전공이 교정복지라요.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냐면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골목길 같은 데 좋은 벽화 같은 것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어둡게 침침하고 있을 때보다도 좋은 벽화를 그렸을 때 범죄율이 확 떨어져요. 또 이게 저쪽에 시설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이 공원 같은 데에 이 빛의 조절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색깔로 이 빛을 색깔을 하느냐, 빨간색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파란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범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시설의 구조라든지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그 위험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보험을 가입하여서 이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개별 또는 부서 위기 대응 원칙이 준수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위기 상황 시 절차에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필요시 지구대 협조 및 사법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 종사자가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개인 차원에서 조직에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관리 팀장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종사자의 폭력이 일어났다는 신호를 받게 되면은 위기관리팀 5명이 10명이든지 딱 거기 출연을 해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맡았던 일들을 딱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좀 당황했을 때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피해 종사자의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추진하고 사법 처리 시 피해 종사자의 지원 및 자원을 연계하고 이연 평가 및 정보 공유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1교시에 설명했던 것처럼 조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사후 관리로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스트레스나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대외적 차원에서는 이기관리 지원 제도를 법제해 각 시도에서 지금 조례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례를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현재 계속해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존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종사자들이 함부로 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일을 해줘야 된다. 개별 기관의 위기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한 60억 정도를 들여서 각각 사회복지사 협회나 협의회에서 이익을 지원했는데 향후 이러한 개별 위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협회나 유관 단체에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법률 상담 및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위기관리 자문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잠재적 위기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한다든지 하고 사후관리는 위기 종사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위기 종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 또는 법률 대응을 한다. 현재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제가 3년차 한 60억을 들여서 각 시군구에 약 한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범주 내에서 우리가 각 복지관 내에서 또는 시설 내에서의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달부로 이제 이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그러한 위기 시의 스트레스나 상처를 잘 할 것인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강원도 사회복지사 협회와 오늘 시설장님들이 조금 힘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하고 해줘야 된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을 종사자들을 위한 정신건강과 안전이 곧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되고 이것이 전반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복지 발전이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서비스의 질, 또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의 질로 승부를 하지만 이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이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과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종사자의 보호, 안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종사자의 위기 예방 측면에서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 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되고 기관 내 고충 처리를 위한 건의 제도 및 위원회, 아까 말씀 것던 위기대응 TF팀, 윤리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를 통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위기 피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무조건적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에게 위기가 발생될 경우 이용자를 통제할 수 있음을 게시물을 통해 알린다든지 기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가고 종사자에게 위기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이 위기 발생 현황을 계속해서 시계열적으로 파악해서 누적적으로 만들어 놓고 위기 발생 시 종사자가 대처할 수 있는 권한, 업무 일시 중단권, 대피권, 자기보호권을 부여하고 위기 발생 직후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위한 휴게회의를 설치를 한다든지 위기 피해 종사자를 위한 외부 상담 기관을 연계해서 지원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러한 필수적인 노력들을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는 많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 측면에서 비상벨, 경보벨,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CCTV라든지 호신 장비들 같은 경우를 적절하게 구비해서 정말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조금 정말 위험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내지는 뭐 자활기관이라든지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위험이 많이 노출됐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좀 강력하게 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에도 오래 또 근무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밖에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에 이제 제가 이제 늘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아니 이거 호신 장비를 좀 많이 보급하고 위험 시에는 가스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것을 또 잘못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의 인권이나 보호가 우선시 되고 있지 않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종사자들의 인권을 클라이언트 인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가도록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외부 업체 및 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경찰서, 소방서, 보안업체 등과 협약을 통해서 위기 시에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협약 체계를 맺고 또 외부 접근성의 측면에서 종사자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그다음에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문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방문자의 폭력이나 유해 내력 등의 확인 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러한 외부 접근성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19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폭력 상황에 노출된 클라이언트를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온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사회복지 종사 기관의 안전을 위해서 AI를 좀 도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제 뭐 특별한 AI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 들어오는 종사자들을 이렇게 아까 열감지 시스템이 지금 다 있잖아요. 열감지 시스템에서 온도가 높은 것이요. 실은 열이 있어도 높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노감이 굉장히 높다든지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아 있는 클라이언트를 선별을 해서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내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종사자들이 그것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공격적인 징후가 있는 대상자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안전보호 체계 측면에서 이 부분도 많이 좀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 체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했는데 여기에 제가 봐서는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떤 폭력 성향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위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이게 선별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빨리 위기 대응 팀에 전달을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들도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의 안전과 인공지능과 사회복지 기관의 안전에 관련된 연구들도 조금 더 많이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염 예방 두말할 게 없겠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이제 관심과 또 어떤 관심을 갖는 그러한 측면이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일반적인 환경 같은 게 보면은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의 경우 내부가 잘 배우도록 공간을 배치한다든지 사무공간과 이용자의 대면 공간을 구물한다든지 또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한다든지 이용자가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던지거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조금 더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 기관의 일반적인 이용자 수칙과 사업별 이용자 수칙은 필요 없이 제작을 한다. 또 굴절되거나 구석진대 같은 데는 CCTV나 반사경들을 실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소나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같은 경우에는 잠금 장치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대기실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서 하고 이런 데도 CCTV나 응급 다이얼 비상벨들을 설치해서 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무실 방문할 경우 종사자와 일정 거리가 유지되도록 책상과 안내 데스크가 파티션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용자가 던질 수 있거나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은 이용자의 손에 닿지 않도록 비치한다든지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직원 간 일정 공유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상담실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출구가 있으면 좋고 하나일 경우는 종사자는 출구 쪽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반경을 설치하고 녹음 녹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상담실은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도배를 하고 조명도 따뜻하게 설치를 한다든지 위기 발생 시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비살뱅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투명창이나 투명 유리문 등을 설치해서 내부 공간이 잘 보이도록 개방적 구조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출입문은 안쪽에 잠금 장치가 하도록 없도록 해서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진입하도록 한다든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커튼 등은 방염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건 중 날카롭거나 무게가 될 수 있는 도구들을 안전한 거리에 보관한다 등등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본다든지 해보고 외부 행사 같은 경우도 위기관리 팀을 발동해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하고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그래서 사업을 꼭 할 때는 위기관리 팀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비상약이라든지 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업무 분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다 이게 이제 예방적인 차원이고 위기 경험 종사자의 또 사후 관리를 위해서 기관적 측면에서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폭력 예방 관리 담당자가 주도하여 시설 차원 사후 관리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자와 그 위원회에서 위기 시에 딱 접근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뒤에 어떤 그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도해서 어떤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긴급히 조치가 이루어졌고 초기 대응을 마친 후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수습하고요. 침착한 대응으로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사고 발생 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고에 대한 예방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후 대책으로 우선순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급차 출동 요청, 경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연락, 폭력 예방 관리 담당자에게 통지 또는 상대방의 설명 등등이 위기관리팀의 어떤 그 위기관리팀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보고서는 작성 용역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문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동료 사회복지사가 그 사고의 요인과 대책을 공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 당사자에 대해서 동료들과 또 상사가 심리적 지지를 해주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폭력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복지의 공제회의나 정부 지원 단체의 상해 공제를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계별 개입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우리 보면은 위기 상황을 인식한다, 위기에 개입하는 부분들, 피해 종사자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들, 보고서 작성 상세히 기록하고 후에 이 사회복 시설의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낙인의 최소화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 환경이 종사자들이 정말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그 어떤 그 사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상담 요청이 언제나 수리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 문화가 좀 필요하다. 계속해서 피해 종사자가 그 뒤 예상 후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종사자들은 아래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용이 어떤 방을 보이는지,
대응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뒤 부분들은 사후관리, 사회복 종사자와 이용인사 유기사항이 종료된 이후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인데 이것은 우리 이제 아마 강원도 사회부에서도 이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그 유기관리 팀에서 이것을 확인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이용인 폭력의 경고 신호 체계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늘 체크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증빙 자료로 잘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유기 대응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피해 사건 보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건이 잘 관리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실은 저희가 이제 3년차 그 사회복지 그 모금 동목 모금에서 3년차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실은 3년의 사업이 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갈등 관리와 갈등 조정에 대해서 또 화해 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의 내전에 화해 조정에 대해서 화해 사역을 하시는 그 신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이 아프리카의 이 내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이 사람들이 좀 화해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실은 내전의 역사, 갈등의 역사만큼의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내전이 100년이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기 대응,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는 역사, 지금 클라이언트와의 이용인과의 또는 그 안에서의 갈등의 역사는요, 실은 사회복지의 역사만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한 시기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현재 이제는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것은 실은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도가 아니고 실은 나침판에 불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회복적 정의적 관점이라든지 내지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참조를 하셔서 각각의 여러분들의 기관에서 필요한 위기 대응 어떤 그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클라이언트를 어찌 관리자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도움을 주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는 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종사자들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직무 만족을 느끼면서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인권과 안전, 종사자 인권과 안전이 같이 되는 것들이 실은 우리의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지역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궁극적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을 것이고 제가 오늘 가지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큰 방향의 흐름에서 한 발짝 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시 한 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와 사랑, 누군가 내 말을 깊게 들어주는 것과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비슷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둘의 차이를 분간하기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심해지면요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클라이언트에게 귀 기울였던 양귀를 한쪽 귀는 최소한 우리 종사자들한테도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관리하는 관리자 측면에서 한쪽 귀는 이용인들에게 한쪽 귀는 종사자들에게 두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는 것. 그걸 통해서 안전과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3시간 동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